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뇌와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읽다 보니 뇌의 기초구조부터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책을 찾아보았는데 그림으로 잘 설명해주는 책을 찾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책 제목도 마음에 들고요. 뇌와 마음의 구조. 책이 출간된 게 2008년도이니 그때 기준으로 여기까지 밝혀졌다. 뇌와 마음의 구조. 15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뇌의 기능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가고 있겠지요.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뇌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거야 라고. 그럼 나의 뇌에 전기 자극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발화되면서 세타파가 생기고 있겠지요. 이런 생각만으로도 참 즐겁네요. 이 책은 어떤 자세한 부연 설명 없이 핵심 요약만 간략하게 서술했습니다. 거기에 그림으로 구조와 모양을 설명하고 있고요. 책을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가볍게 잡지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몇 부분을 골라보았는데 그림으로 설명된 부분들은 읽어드리지 못해 참 아쉽네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대뇌 피질의 부위에 따른 기능의 차이가 밝혀졌다. 인간의 뇌에는 약 140억 개의 뉴런이 있으며 기억과 학습, 그리고 감정과 마음이라는 고도의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뉴런의 작용에 의한 것임이 알려지기까지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여러 연구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인간의 뇌가 다른 동물에 비해 아주 다른 점은 대뇌 피질이라는 부분이 발달해 있는 사실이다. 뇌의 연구는 우선 이 대뇌 피질에서 시작되었다. 대뇌 피질을 밖에서 보면 모든 부위가 똑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위에 따라 작용이 다르다.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은 프랑스의 외과 의사 브로카이다. 1861년 실어증 연구를 하고 있던 브로카는 대뇌 피질에 말하는 기능을 지배하는 부위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뒤 독일의 신경학자 베르니케는 글자를 읽거나 말을 들어서 이해하는 중추의 부위를 발견했다. 당시의 연구는 뇌의 일부에 병변이 있는 환자의 증상을 통해 사라진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934년에는 클로이스트에 의해 대뇌 피질의 기능 지도가 만들어졌다. 한편 1870년에 독일의 프리츠와 히츠이는 원숭이의 대뇌 피질 일부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근육 등을 움직이는 부위를 발견했다. 20세기가 되어 뇌외과 의술이 발달하자 뇌수술 중에 뇌의 일부를 자극함으로써 대뇌 피질의 부위에 따른 기능의 차이를 밝히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1952년 캐나다의 뇌외과 의사 펜필드는 인간의 대뇌 피질 가운데 어느 부위가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정밀한 지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가 차례로 밝혀졌다. 생각하는 세포, 뉴런의 정체. 아직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현재는 뉴런의 모양과 기능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은 알려져 있다. 뉴런은 세포체와 거기에서 뻗은 수상돌기 및 축색으로 이루어진다. 수상돌기와 축색은 다른 세포에는 없는 뉴런 특유의 것인데 뉴런은 그들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은 다음 다른 뉴런에 전한다. 우리가 물체와 접촉하거나 그것을 보면 그 자극은 감각기관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뉴런에 전해진다. 수상돌기는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그리고 수상돌기는 이것을 세포체에서 축색으로 전한다. 뉴런의 세포체에서 길게 뻗어 있는 축색은 이 전기적인 신호를 다음의 뉴런에 전하는 전깃줄이라고 할 수 있다. 축색에는 아주 긴 것이 있는데 무려 1m나 되는 것도 있다. 신호가 전해지는 속도는 1초에 100m 정도이다. 다수의 축색은 미엘린 수초라는 세포로 쌓여 있다. 미엘린 수초는 절연체로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축색이 전깃줄과 전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전깃줄을 통해 전해지는 신호는 전기 저항에 의해 점차 약해지지만 축색에는 신호가 약해지지 않는 메커니즘이 있다. 뉴런에 전기적인 자극이 전해지면 세포막의 전기적인 활동이 활성화하고 전위가 높아져 축색에 전해진다. 이 때문에 신호가 약해지지 않고 계속 전해진다. 이 현상에는 나트륨 이온이 관계하고 있다. 축색의 끝부분을 시냅스라고 한다. 시냅스는 원래 그리스어로 접합을 뜻하는 말이다. 물체와 접촉하거나 바라봄으로써 생기는 신호는 이 시냅스를 통해 다음의 뉴런으로 전해진다. 시냅스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도 어떻게 신호를 전달할까? 앞서 말한 것처럼 뉴런끼리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있다. 시냅스의 틈은 전자현미경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 거리는 약 50분의 1 마이크로미터이다. 축색을 지나온 전기 신호는 이곳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음 뉴런으로 신호가 전해지는 것일까? 이 물음에 해답을 주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이었다. 시냅스에는 세포체에서 운반되어 온 소포가 있다. 전기 신호가 시냅스까지 오면 소포 안의 화학 물질, 즉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의 틈으로 방출된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쪽의 뉴런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전기 신호가 전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의 신호 전달 방법은 전기적 신호, 화학적 신호, 전기적 신호라는 형태를 취한다. 1921년 시냅스에서 화학물질에 의해 정보가 전해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낸 사람은 미국의 양리학자 레비였다.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과 아스파르트산 등 이제까지 수십 종류가 발견되어 있다. 우리는 눈이 아니라 뇌로 물체를 보고 있다. 뉴런의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본다는 행위는 매우 고도의 정보 처리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실은 눈이 아니라 뇌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의 뇌 연구로 알려졌다. 사람의 안구 구조는 카메라와 비슷하다. 렌즈에 해당하는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한 빛은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 상을 맺는다. 망막은 말하자면 스크린이며 그 상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뇌의 역할이다.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다. 우뇌는 자반신, 좌뇌는 우반신의 운동을 담당한다. 그러나 시각에 관해서는 그처럼 단순하지 않다. 오른쪽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모두 좌뇌로 가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범위를 시야라 하는데 오른쪽 눈으로 본 정보 가운데 오른쪽에 해당하는 시야의 정보는 교차해서 좌뇌로 간다. 반대로 왼쪽에 해당하는 시야의 정보는 우뇌로 들어간다. 즉, 뇌에는 두 눈으로 본 시야 가운데 오른쪽에 해당하는 절반의 정보가 좌뇌로, 왼쪽에 해당하는 절반의 정보가 우뇌로 들어간다. 시각 정보는 우선 후두엽에 있는 제1차 시각령이라는 부분으로 보내진다. 거기에서는 색깔이나 모양,
입체시 등에 대한 정보가 인식된다. 그 정보는 제2차 시각령 등 더욱 높은 수준의 시각령으로 보내져 처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뇌가 지나온 진화의 길, 뇌와 마음을 만들기까지의 38억 년. 지구상의 생물 가운데 가장 고도의 기능을 지닌 인간의 뇌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을까? 다른 생물의 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태고의 생명체의 싹튼 단순한 뇌의 조상이 우리가 지닌 복잡한 뇌가 되기까지의 38억 년이라는 진화의 길을 살펴보자. 인간의 뇌는 생물 진화의 오랜 역사를 지나며 거대해지면서 고도의 기능을 획득했으며 마침내 마음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뇌는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진화의 길을 걸어왔을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의 세계에서 생명이 최초로 창조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은 뇌가 진화의 과정에서 만들어낸 것이며 지구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가장 유효하게 지켜나가는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유기분자가 진화해 생명으로 이어졌다. 생명에는 단순한 물질로 만들어진 기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세 가지 있다. 첫 번째,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가진 점. 두 번째, 그 운동이 자기를 유지한다는 목적에 어울리는 점. 세 번째, 자기를 복제해 자손을 남기는 성질을 가진 점이다. 이 세 가지를 생명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약 38억 년 전 위의 세 가지 특징을 갖춘 유기분자의 집단이 지구상에 출현했다. 유기분자가 자손을 남기려면 자기를 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구조와 흡사한 분자를 찾아내 접착할 필요가 있다. 38억 년 전에 원시 지구의 바닷속에 출현한 짧은 RNA와 폴리펩티드는 자연스럽게 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스스로 복제하게 되었다. 만들어진 복제 RNP는 바닷속에서의 안전성과 복제 능력의 효율 두 가지 관점에서 적합성이 검토되었다. 적응할 수 없는 것은 가차없이 도태된다는 진화의 과정에 휩쓸린 셈이다.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위에서 말한 생명의 세 원리를 갖춘 최초의 생명이었다. 초기의 생명은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로 발전했지만 뇌는 물론 신경이라 할 만한 구조도 아직 갖추고 있지 않았다. 캄브리아기의 생물 빅뱅. 지금부터 5억 7천만 년 전에 시작된 캄브리아기는 지구상의 생물에게는 마치 창세기라고 해도 좋은 시기였다. 원시 생명의 탄생으로부터 약 33억 년, 그때까지 세균 같은 식물성 단세포 생물로 가득 차 있던 바닷물 속에서 여러 세포가 모여 작은 다세포 생물이 만들어졌다. 그 뒤 지구의 역사로는 비교적 단기간이라 할 수 있는 수천만 년 동안에 많은 수의 기괴한 모양을 한 동물종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캄브리아기의 생물 빅뱅이다. 원래 지구의 대기에는 생물에게 독성이 강한 산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광합성을 하는 남조류가 나타나 대량의 산소가 방출되었다. 그래서 캄브리아기 전기에는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생물에게 위험한 농도인 1%를 넘어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의 지구 대기에는 생물에게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도 없어 강한 자외선이 그대로 내리 쏟아지는 상황이었다.
산소는 라디칼이라는 가장 독성이 높은 활성화 상태가 되어 자외선과 함께 유전자를 만드는 DNA에게 파멸적 피해를 입혔으리라 상상된다. 일반적으로 바다에 사는 생물의 수정란은 바다의 표면을 떠다니면서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해 유생으로 성장하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자외선과 산소 라디칼에 의해 대부분의 DNA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그 상처의 다수는 치명적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회복하는 것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 피해에서 굳건하게 살아남은 것은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해서 괴물의 집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캄브리아기 동물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된다. 캄브리아기에 생긴 동물의 다수는 몸을 움직이는 구조를 띠었으며 몸속의 여기저기에 신경세포가 집합한 신경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멍게의 유생과 비슷한 플랑크톤이나 창고기와 비슷한 동물은 원시적인 뇌라 할 수 있는 것을 지니기에 이르렀다. 캄브리아기의 동물 다수는 가혹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머지않아 절멸했으며 극히 일부가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 살아남은 것 가운데 다행히도 우리의 조상이 된 멍게의 유생과 비슷한 플랑크톤이 있었다. 뇌의 조상은 플랑크톤이 창조한 신경관, 성게, 해파리, 대합도 신경계는 발달해 있으며 지렁이, 진드기, 곤충 등도 뇌의 기능을 하는 신경 조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간과 마찬가지로 진화에 5억 년의 세월을 보냈더라도 그들 무척주 동물은 인간의 마음을 만들어낸 것과 같은 크고 복잡한 뇌를 만들지 못했다. 5억 년이나 걸려 이 복잡한 인간의 뇌가 만들어졌던 비밀은 캄브리아기의 척추 동물의 조상인 멍게 유생과 비슷한 플랑크톤이 신경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데 있다. 발명 당시는 신경관의 끝에 아주 적은 수의 신경세포가 만들어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신경관은 그 단순한 모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가능성을 감추고 있었다. 초기 신경관은 매우 단순하며 멍게 유생이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으로서의 생활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알맞을 정도의 기능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 장래성에 있었다. 신경관은 어느 척추동물이나 매우 비슷하며 발생 초기에 길이 2mm, 지름 0.2mm 정도의 가운데가 빈 관으로 출현한다. 멍게에서나 사람에게에서나 같다. 그 벽은 매트릭스 세포라는 볼링의 핀이나 고구마 같은 모양의 세포가 방사상으로 빽빽히 늘어서서 만들어져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신경관의 벽은 매트릭스 세포가 만든 한 장의 시트인 셈이다. 캄브리아기 이후 5억 년 사이에 출현한 모든 척추동물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발생 초기에는 배의 등 한가운데를 세로로 달리는 신경관을 먼저 만든 다음 이것을 길이와 굵기 방향으로 성장시켜 뇌와 척수를 형성한다. 이것은 엿 덩어리를 가느다란 대나무 관의 끝에 붙이고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부풀린 뒤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일과 비슷하다. 그러나 신경관에서는 엿 만드는 일과 달리 벽을 만드는 매트릭스 세포가 스스로 분열에 의한 증식을 꾸준히 조절해 벽 자체가 성장해 나간다. 신경관의 각 부분에서 이 증식의 빠르기를 미묘하게 조절함으로써 척수처럼 가느다랗게 그대로 있는 부분과 되뇌나 소뇌처럼 시간과 더불어 거대화하고 부푸는 부분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다.
거대화한 부분에서는 대량의 신경세포가 만들어지지만 그것에 의해 신경관의 다른 부분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관은 매트리스 세포의 시트이며 그 일부가 어느 정도 부풀어도 다른 부분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진화로 본 생물, 종 각각의 뇌의 특징. 포유류의 최첨단인 사람의 뇌와 어류, 양서류, 파충류의 뇌를 비교하더라도 전체의 레이아웃은 거의 같다. 뇌의 끝부분은 냄새를 맡는 후뇌를 비롯해 대뇌, 간뇌, 중뇌, 후뇌로 이어지며 연수, 척수로 끝난다. 사람의 뇌와 어류, 양서류, 파충류의 뇌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몸에 대한 뇌의 크기이다. 사람과 같은 몸무게로 환산해 비교하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의 뇌 크기는 1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래서는 지능적인 의미에서 머리가 좋을 리 없다. 그리고 뇌에 도착하는 외계의 정보는 후각에 관한 것이 매우 많다. 그래서 종뇌와 간뇌의 기능은 후각의 정보를 처리해 행동에 반영시키는데 중점이 주어진다.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대뇌 방구의 전체를 뒤덮고 있는 신피질이 어류, 양서류, 파충류에서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기억력이 없다. 포유류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는 중추인 대뇌 변연계가 파충류에서는 아직 발달되지 않은 채 출현하지만 냄새를 느끼고 그것을 본능적으로 행동으로 직결하는 부분만 만들어져 있을 뿐이다. 신경관 가운데 대뇌의 신피질을 만드는 바탕이 되는 부분은 파충류에서 갈라져 포유류가 진화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창조되었다. 그 부분에서 만들어진 신경세포는 후각과는 관계없는 신경섬유와도 연결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포유류에서는 대뇌 신피질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에 의해 후각 이외의 시각 등 포유류가 육상에서 민첩한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뇌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대뇌 변연계도 주로 후각 이외의 감각에 대응하게 되어 희노애락의 센터가 되었다. 그리고 사건을 기억하는 힘이 커졌다. 이렇게 해서 포유류다운 분노, 공포, 공격, 사랑, 혐오의 감정이 출현했다. 원숭이에서 사람까지의 뇌의 특징. 초기의 포유류에서 출발한 사람의 뇌는 어떤 특징을 만들며 진화했을까? 사람의 뇌는 원숭이의 뇌에서 진화했다. 나무 위에 사는 원숭이에게는 가지를 붙잡고 가지에서 가지로 이동하는 동적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뇌 가운데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중심으로 한 팔의 운동과 감각을 지배하는 부분이 발달한 개체가 생존에 유리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행동하는 데는 예민한 시각, 특히 정밀한 입체시도 유력한 무기이다. 대뇌의 시각과 청각에 관여하는 부분이 발달한 원숭이는 더욱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다. 침팬지와 고릴라에서 사람에 이르는 진화는 유전자와 단백질 분자에 일어나는 변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그 원인으로 국소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뇌를 만드는 매트릭스 세포의 분열 횟수가 평균적으로 1, 2회 늘어남으로써 원숭이의 뇌가 사람의 뇌 크기까지 급성장했으리라 추정된다. 원숭이에서 사람에 이르는 진화 과정에 운동과 시각에 관여하는 뇌의 부분이 급성장한 점은 그 밖의 부분도 그에 뒤따라 커졌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사실 사람의 대뇌 심피질은 진화의 역사 가운데서도 유례가 없는 속도로 확대되었다. 몸의 표면적에 대한 뇌 무게의 비율로 보더라도 6,500만 년 전 원시적인 포유류에서 나누어진 영장류로부터
네안데르탈린과 크로마뇽인에 이르는 뇌의 성장은 달리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 심피질의 폭발적 확대가 뇌의 시각과 청각,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중심으로 하는 팔의 감각과 운동에 관여하는 부분을 발달시켰다. 이와 함께 그들 가까이 있는 부분도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다. 그 덕분에 사람의 뇌의 기능에 예상외의 결과가 일어났다. 우선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담당하는 부분과 이웃하는 안면 근육, 혀, 입술의 운동이나 감각에 관여하는 뇌의 부분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표정이 풍부해졌다. 나아가 그 주위의 부분이 확대되고 브로카의 중추라는 운동성 언어 중추가 되었다. 브로카 중추는 호모 하빌리스의 시대부터 현저해졌으며 베이징 원인에서는 말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크기로 확대되어 있었다. 그리고 청각에 관한 부분과 이웃한 부위도 확대되었고 나중에 베로니케의 중추라고 하는 감각적 언어 중추로 발전했다. 200만 년 전의 호모 하빌리스 시대에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느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 이외의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올바로 전하는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뇌의 능력이며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생물적 기초이다. 우리의 뇌는 38억 년 이상 걸려 완성된 사람의 뇌의 전통 위에서 만들어졌다. 이동안에 수천만 세대의 부모가 끊임없이 조금씩 개량하면서 유전자를 보살피며 꾸준히 전해온 결과이다. 만약 이 사이에 한 세대라도 부모의 이런 행위가 빠져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뇌는 존재하지 못하며 우리 자신은 우주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좋든 싫든 이 행운과 만난 초천문학적 확률의 놀라움과 고마움을 표해야만 한다. 앞으로 사람의 진화는 어떻게 될까? 과거 수십만 년의 동안 일어난 사람의 뇌 크기로 살펴본 진화의 폭발적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몇만 년 동안 사람의 뇌가 계속 커지리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뇌의 크기와 구조로 한정시켜보면 현대인의 직접적인 조상인 크로마뇽인이 출현하고 나서 현재까지 수만 년 동안 하드웨어로서의 뇌의 진화는 거의 정지되어 있다. 이 상태가 급격하게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인이 출현한 이후 과학기술의 진보는 놀랄만하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뇌는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구에 대한 영향력은 엄청난 속도로 커졌다. 무엇이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언어를 획득한 뒤 만들어 온 문화라고 생각된다. 문화는 뇌의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뇌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인간 집단의 산물이며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에 의해 학습되고 세대를 초월해 전해진다. 문화는 어떤 의미에서 획득성 유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신인이 출현한 이후 과학기술이 진보한 놀랄만한 속도와 파괴적으로 늘어난 인간의 지구에 대한 영향력은 바로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문화에 의한 것이다. 유전자 수준에서 규명되기 시작한 뇌와 마음의 형성. 사람의 대뇌 피질에서는 신경세포가 6층으로 늘어서 있다. 가장 바깥쪽 층은 신경섬유로 이루어지는 층이며 2에서 6층에는 기능이나 형태가 비슷한 신경세포가 모여 있다.
이처럼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거나 신경세포의 층구조를 만드는 것이 기억과 인식 등의 복잡한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해 마음을 만들어내는 기본이 된다. 사람의 대뇌처럼 신경세포의 수가 140억 개나 되면 일단 층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신경세포를 찾아 서로 연결해 고도의 기능을 발휘할 신경회로를 만든다는 전략이 진화의 과정에서 획득되었을 것이다. 형성기의 대뇌에서는 안쪽에서 새로 생긴 신경세포가 먼저 생긴 신경세포를 뛰어넘어 바깥쪽에 덧붙여져 나간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항상 바깥쪽에 위치함으로써 대뇌의 육층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정상적인 층 구조가 만들어지는 대뇌에는 주름이 생긴다. 이처럼 신경세포가 올바른 위치에 배출돼 뇌가 생기는 것이지만 그 위치를 결정하는 분자는 무엇일까? 질병을 통해 정상을 살펴본다는 식으로 새로운 발견이 가능해진다. 정상의 층 구조가 생기지 않고 뇌에 주름이 없는 돌연변이를 일으킨 생지가 발견되어 있다. 하나는 이전부터 알려져 있던 릴러 생지, 다른 하나는 1997년에 일본에서 발견된 요타리 생지이다. 이런 병에 걸린 생지를 조사해 뇌에 층 구조가 생기는 메커니즘을 알아낼 수 있다. 대뇌의 안쪽에 생긴 신경세포는 바깥쪽으로 이동해 간다. 그리고 바깥쪽 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위치 지령 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받는다. 그러면 새로 생긴 세포 속에 어떤 단백질이 작용해 앞서 생긴 세포의 바깥쪽에 새로 만들어진 세포가 덧붙여진다. 요타리 생지는 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장애가 있고 릴러 생지는 위치 지령 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장애가 있다. 이 밖에도 소뇌의 과립세포라는 신경세포에 풍부하게 있는 GIC라는 단백질이 뇌 형성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GIC1은 소뇌의 형성 부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소뇌의 형성에 중요하다. GIC2는 13q 증후군이라는 사람의 선천성 지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뇌 형성과 고차원의 뇌 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의 내장 위치에 장애가 있는 병의 유전자 해석을 통해 GIC3이 내장의 좌우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IC3은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우뇌와 자뇌를 제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음의 모든 기능은 뇌에서 만들어진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식으로 아무튼 감정을 여분의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요점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기쁨이나 슬픔, 노여움 등의 원시적인 감정에서부터 사랑, 미움, 모호한 정감, 침울함에 이르기까지 감정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근년에 중고등학생의 우울증이나 충동적인 폭력, 빗나간 자녀 등 감정의 이상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현상과 사건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감정이 인간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사물을 보거나 듣는 다른 모든 마음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감정은 뇌에서 만들어진다. 감정에는 동물적인 것과 인간 특유의 것이 있다. 감정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불쾌한 감정에 수반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감정의 이상으로 생각되는 마음의 질병, 이들을 알게 됨으로써 마음과 뇌의 관계, 감정이 뇌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감정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파악되고 있을까? 일본의 감정연구 개척자인 도야마 의과대학 의학부의 오노 다케토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감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동물적인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특유의 감정이다. 동물적인 감정이란 식욕이나 성욕 등 선천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기분이 좋다고 느끼고 충족되지 않으면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른바 희노애락의 감정이다. 인간 특유의 감정에는 존경이나 경멸, 동정심이나 미움 등이 있다. 파트 3에서는 오노 박사가 말하는 동물적인 감정을 주로 다루고 있다. 동물적인 감정은 쾌와 불쾌로 나눌 수 있다. 현재는 인간의 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조사하는 fMRI,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장치나 PET, 양정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 등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뇌 속을 실제로 들여다보거나 실험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뇌의 메커니즘을 조사할 때는 동물의 뇌가 사용된다. 동물의 뇌와 인간의 뇌에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관장하는 마음의 기능은 전적으로 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감정을 연구하는 데도 동물이 이용된다. 그러나 동물에게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질문할 수는 없다. 그래서 행동을 관찰해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측한다. 특히 오노 박사가 말하는 동물적인 감정은 행동에 잘 나타난다. 먹이를 향해 달려가거나 천적을 피해 달아나는 행동을 보면 인간의 기쁨이나 두려움과 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동물적 감정은 일반적인 감정이라는 말과 구별해 정동이라고 한다. 정동은 쾌정동과 불쾌정동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음식물 등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잡으려고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접근 행동을 할 때는 인간의 즐거움이나 행복한 기분에 해당하는 쾌정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사자나 뱀, 거미 등을 볼 때는 도망을 가거나 공격한다.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인간의 공포나 분노에 해당하는 불쾌 정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누 박사는 이런 쾌정동과 불쾌 정동이 동물에게 갖추어져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동, 특히 공포나 분노라는 불쾌 정동은 동물이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자연계에서 신체의 위험을 느꼈을 때 도망가거나 맞서 싸움으로써 천적으로부터 자신과 종족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 이유는 공포를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편도체가 파괴되면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 1937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하인리히 클리버와 폴 부시는 원숭이의 좌우 양쪽에 있는 편도체라는 곳을 포함하는 축두엽을 파괴하면 기묘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때까지 무서워했던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이 증상은 고양이나 원숭이의 편도체만을 파괴해도 일어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클리버 부시 증후군이라고 한다. 편도체는 뇌 안에 있는 대뇌 변형계라는 부위의 일부이다. 대뇌 변형계는 대뇌 내부의 아래쪽에 있다. 이 편도체를 포함하는 대뇌 변형계에서 감정이 처리된다고 여겨진다. 감정을 읽지 못하게 되는 우르바흐 비태 증후군.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감정을 읽지 못한다면 화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도 태연히 말을 걸어 분쟁에 말려들 것이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뇌의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뇌의 질환을 치료할 때 또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인간의 경우에도
편도체가 파괴되면 감정에 장애가 나타난다. 편도체만 파괴되는 우루바흐 비대증후군 환자는 표정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한다. 이처럼 편도체가 파괴되면 자신에게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편도체는 쾌, 불쾌의 판단 등을 한다고 생각된다. 쾌와 불쾌를 판단하는 뇌세포가 있다. 오누 박사는 원숭이를 이용해 편도체의 기능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원숭이 편도체에 전극을 넣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고 한다. 오렌지나 사과 등 마음에 드는 것 또는 거미나 뱀 등 싫어하는 것에 반응하며 나아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일수록 강하게 반응하는 뇌세포를 발견했다. 이 세포는 돌멩이 등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나아가 자신에게 바람직한 것이라도 좋아하는 수박이나 싫어하는 거미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뇌세포도 발견했다. 오노 박사의 이 실험은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기쁨을 주는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의 불쾌한 기분을 주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뇌세포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 기쁨이나 불쾌감을 가져오는 사물이 수박이나 거미라는 것을 알고 있는 뇌세포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뇌를 형성하고 있는 주된 세포를 신경세포라고 한다. 뇌 안에 있는 뉴런의 수는 100억 개라고도 하고 1000억 개라고도 한다. 이 천문학적인 수의 뉴런은 서로 이어져 매우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정보를 송수신하고 있다. 하나의 뉴런은 핵 등이 들어있는 세포의 본체와 정보를 받는 많은 가지, 그리고 정보를 보내는 한 가닥의 가지로 이루어진다. 축색에서는 전기적으로 신호가 전달되어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뉴런에 정보를 전달한다. 뉴런과 뉴런의 이음매에는 시냅스의 틈이 있다. 축색의 끝까지 신호가 전달되면 시냅스의 틈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이 방출된다. 그러면 시냅스의 틈을 건너쪽에 있는 뉴런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 정보가 전해진다. 도파민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이다. 도파민은 각성제나 마약과 관련이 있는 물질이다. 암페타민 등의 각성제나 코카인, 모르핀 등의 마약을 복용해 기분이 좋아질 때는 뇌 안에서 도파민의 작용이 강화되어 있다고 한다. 또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은 각성제나 마약 등의 경우와는 반대로 도파민이 적어진다고 한다. 파킨슨병은 기쁨이 없는 상태가 되거나 운동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병이다. 이처럼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주고받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나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쾌감을 느끼고 있을 때 도파민이 나오는 뇌의 부위와 파킨슨병의 경우 도파민이 줄어드는 뇌의 부위는 서로 다르다. 뇌 안에는 기쁨을 만드는 회로가 있다. 인간이 침식을 잊고 무엇인가에 몰두할 때 또는 돈을 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름을 그만두지 못할 때 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 메커니즘을 규명할 단서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나오고 있다. 쾌감의 회로를 자극하면 침식도 잊는다. 1954년 캐나다의 맥길 대학에서 당시 연구원이던 제임스 올즈와 대학원생이던 피터 밀러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보고했다. 그들은 쥐의 뇌에 전극을 넣고 쥐가 레버를 누르면 전극에 전기가 흐르는 실험을 했다.
그러자 이 쥐는 먹이를 먹거나 잠자는 일, 교미라는 본능적인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녹초가 될 때까지 레버만 눌렀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뇌에 즐거이 전기 자극을 주는 현상을 뇌 내 자기 자극이라고 한다. 레버를 눌러 뇌내 자기 자극을 하는 것은 물을 마시거나 먹이를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접근 행동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뇌내 자기 자극에 의해 받는 전기 자극으로 인간의 기쁨에 해당하는 기분 좋은 감정이 쥐에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쥐의 중뇌에는 복즉 피계령이라는 뉴런이 모인 곳이 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먹이를 먹었다는 정보가 복즉 피계령의 뉴런으로 전해지면 그 정보가 축색으로 전달된다. 이 축색은 전뇌의 축좌핵이라는 뉴런이 모여있는 부위까지 뻗어 있다. 이 축색의 끝까지 정보가 전달되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방출한다. 그러면 그 도파민을 축좌핵의 뉴런이 받아 쾌감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올주와 밀러의 실험에서는 전기 자극의 정보가 복측 피계령에 전달되고 이어 이곳에서 측좌핵까지 뻗은 축색으로 정보가 전달되어 측좌핵에서 축색 끝에서 도파민이 방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쾌감의 회로는 하나만이 아니다. 인간의 뇌 안에도 복측 피계령과 측좌핵이 있다. 쥐와 마찬가지로 복측 피계령에 있는 뉴런의 축색은 측좌핵까지 뻗어 있고 역시 끝에서 도파민을 방출한다. 이제까지 기쁨이나 행복한 기분이 생길 때는 인간의 경우에도 쥐의 뇌내 자기 자극과 마찬가지로 측좌핵에서 도파민이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각성제나 마약을 복용했을 때, 침식을 잊고 무엇인가에 몰두할 때, 노름에 빠져 있을 때와 같은 상태에서는 도파민이 많이 방출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일본 도쿄도 의학연구기구의 이케다 가즈타카 박사는 복측 피계령이나 측좌핵은 홍분의 활동적이 되는 쾌정동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전자 조합 생지의 실험 결과에서는 느긋하게 행동하는 쾌정동에는 다른 메커니즘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말했다. 뇌 안의 반응은 쾌감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 즐거운 일이 기억에 남는 신경회로가 발견되었다. 잘 기억하고 있는 일과 곧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아마 일주일 전의 점심때 먹은 음식은 쉽게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일주일 전의 점심 식사라도 아주 맛있게 먹었거나 그 반대라면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감정이 따르는 일은 잘 기억된다. 해마는 대뇌 변형계의 일부로 기억의 중요한 부위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 해마에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감정 처리의 중추인 편도체를 경유해 해마로 가는 경로. 나머지 하나는 후주 이피지를 경유해 해마로 가는 경로이다.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가지하라 도시카즈 박사와 도후쿠 대학원 생명과학연구과의 이이지마 도시오 박사는 편도체, 후주의 피질, 해마 등 세 부위를 포함시킨 뇌의 슬라이스 표본을 만들어 정보가 어떻게 해마로 보내지는지 조사했다. 후주의 피질만 또는 편도체만 자극했을 때는 정보가 전달되는 회로가 있는데도 해마까지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후주의 피질과 편도체를 동시에 자극하면 정보가 해마로 전달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이지마 박사팀의 실험은 전기 자극을 감각 정보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자극이 어느 감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식사했을 때 비교적 직감적인 냄새나 요리 색깔과 모양의 정보가 편도체를 경유하면 맛있어 보인다는 감정을 동반하는 정보가 형성된다. 또 음식물이 더욱 상세한 시각 정보나 미각, 후각 정보가 후지의 피지를 경유해 해마에 있는 신경회로로 들어간다. 이 정보는 편도체 경유의 정동적인 입력 정보에 도움이 되어 해마로 전달되기 쉬워지고 맛있는 식사를 한 일이 기억에 잘 남는 것인지도 모른다. 뇌와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읽다 보니 생소하게 느껴졌던 용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그 전에 읽었던 책 내용과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 책을 접했을 때의 어려웠던 내용들이 이젠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주 조금씩은 알 것 같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머릿속에서 저만의 내용 정리가 되고 지식이 쌓이겠지요? 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교차가 꽤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아시죠? 언제나 화이팅! 낭낭이었습니다.